헨리 크라비스,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남자. 1988년 가을 뉴욕 맨해튼. 한 남자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금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250억 달러. 당시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크라비스. 이것은 오클라호마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황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욕망과 야망,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1장, 오클라호마의 야망. 1944년 1월,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제2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유럽과 태평양을 뒤덮고 있던 그해, 헨리 로버츠 크라비스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레이먼드 크라비스는 성공한 석유 엔지니어였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당시 미국 석유 산업의 심장부였고 크라비스 가문은 그 혜택을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헨리의 아버지는 단순히 부유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거다. 어린 헨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야구 카드를 모을 때 그는 주식 시세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0살 때 그는 이미 자신만의 작은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용돈 대신 주식을 사주었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달랐어요. 그 아이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읽을 줄 알았죠. 훗날 그의 어린 시절 친구가 회고한 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헨리는 이미 자신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로 갈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1962년 헨리는 캘리포니아의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그는 자신의 야망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수들과 끊임없이 토론했고 실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대학 시절 그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사촌 조지 로버츠였습니다. 조지는 헨리보다 몇 살 어렸지만 두 사람은 금융에 대한 열정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학 때마다 만나 투자 아이디어를 교환했고 언젠가 함께 무언가 거대한 것을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훗날 현실이 됩니다. 그것도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1965년 헨리는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MBA 과정. 이곳에서 그는 금융의 진정한 세계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들이 초청 강연을 왔고 동급생들은 미래의 투자 은행가들과 헤지펀드 매니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계의 주류는 주식 중개와 투자 은행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헨리의 눈길을 끈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빌린 돈으로 더 큰 것을 사는 것. 그것은 위험했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왜 내 돈만 쓰겠는가? 이 생각이 훗날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융인 중 하나로 만들게 됩니다. 2장 베어 스턴스에서의 수련. 1967년 MBA를 마친 헨리 크라비스는 월스트리트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의 첫 직장은 베어 스턴스.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야심찬 투자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베어 스턴스는 블루칩 엘리트 은행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거칠었고 더 배고팠으며 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헨리에게 이보다 완벽한 훈련장은 없었습니다. 베어 스턴스에서 그는 제롬 콜버그를 만났습니다. 콜버그는 크라비스보다 20살 이상 연상이었지만 두 사람은 즉시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콜버그는 이미 베어 스턴스에서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트스트랩 인수라고 불리는 기법을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부트스트랩 인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인수하려는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 회사를 사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그 집을 사는 것처럼 회사를 담보로 돈을 빌려 그 회사를 사는 것입니다. 콜버그는 이 기법의 잠재력을 알아보았고 헨리 크라비스는 그것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헨리의 사촌 조지 로버츠도 베어 스턴스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세 명의 운명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그들은 베어 스턴스 내에서 작은 팀을 이루어 레버리지 바이아웃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작은 규모의 거래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어 스턴스의 경영진은 그들의 활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 바이아웃은 너무 위험해 보였고 회사의 평판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콜버그와 크라비스, 로버츠에게 활동을 자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세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안전하게 베어 스턴스에 남아 월급을 받으며 제한된 활동을 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냐. 1976년의 어느 날 세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베어 스턴스를 떠나 자신들만의 회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세 사람의 성의 첫 글자를 따서 지었습니다. 콜버그, 크라비스, 로버츠, KKR. 이 세 글자가 월스트리트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3장 KKR의 탄생. 1976년 뉴욕 맨해튼의 작은 사무실. KKR은 12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초라할 정도로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전과 실행력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업 모델은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다. 둘째, 빌린 돈으로 그 기업을 인수한다. 셋째,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가치를 증대시킨다. 넷째, 더 높은 가격에 판다. 말로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려면 엄청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투자자들을 설득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인수 후에는 기업을 실제로 개선해야 했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예술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KKR은 그 예술의 대가가 되어갔습니다. 초기 몇 년간 KKR은 작은 규모의 거래들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들은 실적을 쌓아갔고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몰려들었습니다. 연금, 기금, 대학 기부금, 부유한 개인 투자자들이 KKR에 자금을 맡겼습니다. 1977년 그들의 첫 번째 펀드는 3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1980년 두 번째 펀드는 3억 5천만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1984년 펀드 규모는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시기에 KKR의 내부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 창업자 중 가장 연장자였던 제롬 콜버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의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거래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콜버그가 처음 구상했던 레버리지 바이아웃은 우호적 인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협력하여 회사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라비스와 로버츠는 점점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경영진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지어 적대적으로 기업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1987년 결국 콜버그는 KKR을 떠났습니다. 헨리 크라비스와 조지 로버츠 두 사촌이 이제 KKR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 사냥감을 찾아서 1988년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 덕분에 금융산업은 전례 없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크본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레버리지 바이아웃의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정크본드란 무엇일까요?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거래를 위해 발행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을 위해 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마이클 밀켄이라는 천재적인 금융인이 이 시장을 개척했고 KKR은 그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정크본드 덕분에 KKR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크라비스의 눈에 하나의 거대한 사냥감이 들어왔습니다. RJR 나비스코. RJR 나비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큰 소비재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담배 브랜드 윈스턴과 카멜, 과자 브랜드 오레오와 리츠. 이 회사는 미국인의 일상 곳곳에 존재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250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 10월 놀라운 소식이 월스트리트를 강타했습니다. RJR 나비스코의 CEO 로스 존슨이 경영진 주도 바이아웃을 시도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는 회사를 주당 75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총 규모는 약 170억 달러.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기업 인수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로스 존슨의 계획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인수한 후 자신과 소수의 경영진에게 막대한 보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주주들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헨리 크라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스 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스, 우리가 함께 이 거래를 할 수 있어. KKR과 파트너가 되지 않겠나? 하지만 존슨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딜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한 통제권을 원했습니다. 크라비스는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경쟁하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5장 야만인들의 전쟁. RJR 나비스코 인수전은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로스 존슨과 그의 경영진,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투자은행 시어슨 리먼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헨리 크라비스와 KKR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경쟁자들도 뛰어들었습니다. 퍼스트 보스턴, 포스트만 리틀 앤 컴퍼니 등 거대한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금융계의 올스타전이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소식이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입찰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75달러에서 시작된 경매는 90달러, 100달러, 그리고 그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헨리 크라비스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숫자를 머릿속에 완벽히 기억했습니다. RJR 나비스코의 모든 사업 부문, 모든 브랜드, 모든 현금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KKR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심리전의 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로스 존슨의 탐욕을 부각시켰습니다. 존슨이 자기 자신에게 주려 했던 막대한 보상 패키지가 공개되었을 때 여론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존슨은 탐욕의 화신으로 묘사되었고 크라비스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자로 보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 최종 입찰일이 다가왔습니다. 크라비스와 그의 팀은 밤새 숫자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주당 109달러. 총거래 규모 약 250억 달러. 이것은 KKR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었습니다. 한 푼도 더 올릴 여지가 없었습니다. 입찰서가 봉인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6장 승자. 1988년 11월 30일 뉴욕. RJR 나비스코의 이사회가 비밀리에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여러 개의 봉인된 입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비싼 회사의 운명이 그 봉투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씩 봉투가 열렸습니다. 로스 존슨 팀 주당 112달러. 숫자만 보면 존슨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 제안의 구조,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제안자의 평판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존슨의 제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금융 구조는 불확실했습니다. 실제로 112달러를 지불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존슨이 자신에게 약속한 막대한 보상 패키지는 이사회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KKR의 제안은 견고했습니다. 109달러는 존슨보다 낮았지만 확실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KKR의 실적은 검증된 것이었습니다. 몇 시간의 경론 끝에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KKR. 헨리 크라비스가 승리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크라비스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기다려왔던 말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헨리. 당신이 RJR 나비스코를 인수했습니다. 그 순간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250억 달러의 거래. 역대 최대의 레버리지 바이아웃.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융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성사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헨리 크라비스였습니다. 그날 밤 크라비스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7장 야만인들의 문 앞에서 RJR 나비스코 인수전은 미국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1990년 언론인 브라이언 버로우와 존 헨리아는 이 거래를 다룬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바베리언즈 앳 더 게이트, 한국어로 문 앞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출판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월스트리트의 은밀한 세계를 처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 치열한 경쟁, 인간의 탐욕과 야망. 모든 것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야만인들. 이것은 레버리지 바이아웃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당시의 시각을 반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라비스와 같은 투자자들을 기업 약탈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빚을 잔뜩 지게 해서 기업을 사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자산을 팔아치운 다음 부를 챙겨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받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RJR 나비스코를 인수한 후 KKR은 회사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사업부는 분리되었고 비핵심 자산들은 매각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이 효율화되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인 기업은 개선되거나 사라져야 합니다. KKR은 그 과정을 가속화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과정에서 실제로 고통받는 것은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월스트리트의 게임에서 가장 약한 골이었습니다. 헨리 크라비스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합니다. 비효율적인 경영을 개선하고 기업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인수한 기업들은 더 강해져서 다시 시장에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일까요? 아마도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1993년 HBO는 문 앞의 야만인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제임스 가너가 로스 존슨을 연기했고 조나단 프라이스가 헨리 크라비스를 연기했습니다. 이 영화는 에미상을 수상했고 RJR 나비스코 인수전은 영원히 미국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헨리 크라비스는 이제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야망과 능력 그리고 자본주의의 극단을 상징하는 인물.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장 제국의 확장. 1990년대와 2000년대 KKR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RJR 나비스코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듀라셀 배터리, 세이프웨이 슈퍼마켓, 브레이크 제조사 델코 레미. KKR의 포트폴리오는 끊임없이 확장되었습니다. 헨리 크라비스는 이제 단순히 거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산업 전체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인수하는 기업들은 변화를 겪었고 그 파급 효과는 경쟁사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2006년 KKR은 또 다른 역사적인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병원 체인 HCA의 인수. 거래 규모는 330억 달러로 RJR 나비스코 기록을 깼습니다.
크라비스는 다시 한번 역사상 가장 큰 레버리지 바이아웃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같은 해 KKR은 에너지 기업 TXU 현재 에너지 퓨처 홀딩스를 45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레버리지 바이아웃의 새로운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레버리지, 즉 빚에 기반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KKR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인수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TXU 인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결국 2014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헨리 크라비스는 처음으로 심각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는 기회를 찾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KKR은 전략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레버리지 바이아웃뿐만 아니라 부동산, 인프라, 크레딧, 그리고 성장 자본 투자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사모펀드라는 틀을 넘어서 종합자산운용사로 변모한 것입니다. 2010년 KKR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비밀스러운 파트너십이었던 회사가 이제 공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모펀드 산업 전체의 성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크라비스는 70대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무실에 나왔고 거래를 검토하고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 일을 해왔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9장 투자 철학. 헨리 크라비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투자 철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을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스스로 그렇게 믿었고 그의 실적은 그것을 어느 정도 증명했습니다. 크라비스의 투자 철학은 몇 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첫째, 기업을 깊이 이해하라. KKR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그 기업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재무제표는 물론이고 시장 위치, 경쟁 환경, 성장 잠재력, 경영진의 능력까지 모든 것을 파악한 후에야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크라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스프레드시트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방문하고 고객을 만나고 직원들과 이야기합니다. 기업은 숫자 이상의 것입니다. 둘째, 경영진과 협력하라. 초기 레버리지 바이아웃은 적대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KKR은 점점 더 경영진과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경영진입니다. 그들의 협력 없이는 가치 창출이 어렵습니다. 인수 후에도 KKR은 경영진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주었습니다. 물론 명확한 목표와 성과 지표가 있었지만 일상적인 운영은 경영진의 몫이었습니다. KKR은 전략적 지원과 자본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하라. 많은 사람들은 사모펀드가 단기 이익만 추구한다고 비판합니다. 빠르게 사서 빠르게 구조 조정하고 빠르게 파는 것이죠. 하지만 크라비스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균 5년에서 7년간 기업을 보유합니다. 그것은 단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TXU 같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KKR의 실적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투자자들에게 연평균 20%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했습니다. 10장 빛과 그림자. 헨리 크라비스의 삶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빛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사모펀드라는 산업을 사실상 창조했습니다. KKR은 그의 지휘하에 세계 최대의 투자회사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그의 순자산은 100억 달러를 넘습니다. 그는 뉴욕 파크 애비뉴의 호화 아파트에 살고 콜로라도의 거대한 목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 호세 크라비스는 경제학자이자 기업가로 두 사람은 뉴욕 사교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도 열정적입니다.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마운트 시나이 병원 등에 수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러 건물과 시설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의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KKR이 인수한 기업들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평범한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헨리 크라비스는 성공한 투자자가 아니라 삶을 파괴한 사람이었습니다. 레버리지 바이아웃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기업의 과도한 빚을 지우는 것이 정말 가치 창출인지 아니면 단순한 금융공학인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라비스 자신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복잡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방식을 옹호합니다. 우리는 기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더 강한 기업은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고용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점점 더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KKR은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수익률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11장 후계자들 2021년 헨리 크라비스는 77세의 나이로 KKR의 공동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와 함께 사촌 조지 로버츠도 물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1976년 KKR을 창업한 이래 45년간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동회장으로 남아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지만 일상적인 운영은 다음 세대에게 넘겼습니다. 새로운 공동 CEO로 조베와 스콧 너톨이 임명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KKR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들입니다. 크라비스와 로버츠가 직접 키워낸 인재들입니다. 이 전환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많은 창업자 주도 기업들이 세대 교체의 어려움을 겪지만 KKR은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크라비스와 로버츠는 점진적으로 권한을 이양했고 후계자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크라비스는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KR은 우리 두 사람보다 더 큽니다. 이 회사는 다음 50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번창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문화와 가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러났다고 해서 그가 은퇴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KKR의 주요 투자 결정에 참여하고 자선 활동을 이끌고 다양한 기관의 이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신문을 읽고 사무실로 향합니다. 회의와 통화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사교 행사에 참석합니다.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비유적으로요. 아마 문자 그대로도 그럴 거예요. 12장 유산. 헨리 크라비스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가장 명백한 것은 KKR입니다. 그가 공동 창업한 이 회사는 현재 5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천 명의 직원이 있고 수백 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KKR은 단순한 투자 회사를 넘어서 하나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더 넓게 보면 크라비스는 사모펀드라는 산업 전체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블랙스톤, 칼라일, 아폴로 등 오늘날의 거대 사모펀드들은 모두 KKR의 선례를 따랐습니다. 크라비스와 그의 동료들이 개척한 방법론과 기법들이 산업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레버리지 바이아웃은 이제 일상적인 금융 도구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천 건의 LBO 거래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기원에 헨리 크라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숫자 이상의 것입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야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빌린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비판자들에게 그는 탐욕의 상징입니다. 금융 자본주의의 과잉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실물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월스트리트만 살찌우는 시스템의 설계자입니다. 지지자들에게 그는 혁신가입니다.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개선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자본을 가장 생산적인 용도로 배분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역사는 그를 복합적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과 논란이 공존하는 인물로, 자본주의의 힘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사람으로. 클로징. 우리는 헨리 크라비스의 이야기를 따라 긴 여정을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어린 소년에서 월스트리트의 황제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세계 최대의 투자 제국으로. 그의 삶은 미국 자본주의의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그가 옳았는지 그의 방식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헨리 크라비스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가 만든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일하는 회사,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시스템 모두에. 그는 야만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개척자였을까요? 어쩌면 둘 다일 것입니다. 위대함은 종종 그런 모순 속에 존재하니까요. 이것으로 헨리 크라비스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남자 오디오북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